이 법률에 부과하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문을 좀 암기해 주시면 부과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오늘 체크해드린 조문을 꼭 암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행위 계약에 부관이란 놈이 붙어 있으면요, 이 부관이란 놈에 의하여, 요 놈에 의하여 이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효력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는 이런 계약상 특약, 이거를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확한 뜻을 생각해 봅니다. 갑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을에게 30일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주기로 했다. 을은 시험에 붙어야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생긴다는 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효력 발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0일의 시험 합격에 의하여 자동차 정여계약이라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게 부관이 되는 거예요. 30일의 시험 합격이. 을에게 자동차를 주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일단 생겼고, 다만 주면서 30일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반환해라 그랬어요. 반환. 자, 자동차를 돌려준다는 것은 을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거죠. 권리가 상실된다는 건 결국 정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효력 발생. 권리 의무가 소멸한다, 효력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부관이 되는 거죠. 시험 합격이. 또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주기로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성년이 되면 정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성년이 된 을에게 차를 주면서, 을은 차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겼어. 24세가 되면 반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세가 되면 정여계약의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요거를 부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성립.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 허가를 받아라 이런 거, 이것도 부관이 될 수가 없고요.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런 것들도 부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관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관 중에서 시험 합격처럼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경우는 불확실한. 이걸 조건이라 하고요. 성년이 되는 것처럼 확실한 거, 발생이 확실한 거, 이걸 기한이라고 하죠.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 합니다. 시험 합격, 이게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부르고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경우를 해제 조건, 효력이 생기는 기한을 시기, 소멸하는 걸 종기, 이렇게 부르죠. 일단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건,
법률 행위력 발생 소멸을 좌우하기 위해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하는 사실 중에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 이 조건이 되겠죠. 정지 조건이 있고 해지 조건이 있었죠. 정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 해제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해제 조건 말해서는 지난 순환에 약혼예물 수술을 봤었어요. 자, 오늘 정 조건을 봅니다.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동산 소유권 유보 부매매라고요. 홈쇼핑에서 안마기나 정수기 렌탈하죠. 렌탈. 36개월 렌탈. 근데 렌탈이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 안마기나 정수기 렌탈은 렌탈의 탈을 쓴 할부 매매예요. 그죠? 다만 일반적인 할부하고 다른 점은 일반적인 할부는 일단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넘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할부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이 판 사람에게 남아있다가 할부금을 전부 완납을 하면 그때 소유권이 산 사람한테 넘어가는 효력이 생겨요. 매매의 효력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을 완납을 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대금 완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 지, 조, 건. 그죠? 그래서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 합니다. 렌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렌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렌탈의 탈을 쓴 할부 매매죠. 할부 매매. 소유권 넘겨주죠. 소유권 넘겨받을 때 되면 쓸모가 없죠. 거의. 안마기는 그렇다셔도 정수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그죠? 그 필터 4개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우와. 그냥 물 끓여 먹는 게 제일 낫지. 어쨌든 꼭 기억하세요. 동산 소유권 유보 매매, 대금 완납을 정조건으로 하는 매매입니다. 법률 행위 중에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가 쭉 있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혼인 같은 거, 가족법상 행위. 갑과 을이 결혼을 했고 혼인 신고까지 했어. 그럼 혼인이라는 게 성립했죠. 근데 갑이 조건을 붙여서 네가 시험에 합격해야 이 결혼은 유효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법상 행위 못 붙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이라고 조건의 탈을 썼으나 조건이 아닌 게 있어요. 조문이 하나 있어요. 151조라고. 1항에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조건을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기로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병을 죽여주면 이렇게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15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뻑하면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조심하세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에서는 2항에서는 조건이 이미 성취가 돼요. 성취. 이미. 3항은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있어요. 자, 이미 성취한 거 조건 아니죠. 성취가 불가능한 거 조건 아니죠.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조건인데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각각 기성조건, 이미 성취, 불가능, 불능조건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성조건, 불능조건을 당사자가 모르고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으로 부과를 한 법률행위가 있더란 말이지.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렇게. 그냥 주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때 그 법률행위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규정해놨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한 행위고요. 요 두 개는 무효인 행위예요. 그리고 요것도 또다시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해요. 근데 이 네 개를 아까 뭐 동쪽에서 뜨면 차를 줄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면 안 되고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앞머리 따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외우세요. 외운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훈련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나는 이해하고 싶어. 떨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외워야 붙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아니,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동쪽에서 뜨면 차를 줄게. 차를 주면서 동쪽에서 뜨면 돈을 내놔. 뭐야, 이게? 뭐예요? 얘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얘. 서쪽에서 뜨면 차를 줄게. 차를 주면서 서쪽에서 뜨면 반환해. 뭐야, 이게 도대체. 교재마다 뭐 보통 그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필요 없어요. 외워.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외워야 됩니다. 151조. 다섯 번째,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다르더라. 조건 성취 전에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하지 마라는 규정이 있고요. 149조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50조 반신의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반신의 행위. 일단 조문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148조 침해 금지.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1억짜리 차를 주기로 했어요. 자, 을은 차를 잔뜩 기대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이 기대하는 거, 이걸 권리로 봐요. 기대권, 조건부 권리 이거. 그거를 갑이 침해하면 안 돼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예를 들어 을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갑이 을에게 주기란 자동차를 팔아먹었어. 을은 기대가 무너진단 말이죠. 공부할 맛이 사라지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가 148조예요. 을이 기대하고 있는 걸 침해하지 말아요. 만약에 침해를 했어? 손해를 배상해라. 을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은 다음에 갑에게 손해를 내놔야지. 손해를 배상해, 자식아. 네가 중간에 팔아서 내가 방황을 했어, 자식아. 힘들었다며.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말이지. 손해를 배상하라. 149조는 그 을의 권리,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가 생기는 이 권리,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암기. 처상 부담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조문만 나와요. 조문만. 그리고 이것도 조문만 나오는데 이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반신의 행위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조금 쉽게 말하면 야비한 행위. 야비한 행위.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차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갑은 을이 붙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 맨날 놀기만 해. 그러니까 갑이 붙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붙으면 차를 준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을이 겁나게 공부를 해. 막 맨날 전국 모의고사 1등하고 난리가 났어. 이 갑은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을이 시험에 붙으면 갑은 자동차가 날아가게 생겼어.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 그죠? 안 되겠다. 시험 전날 을에게 수면제가 들은 드링크를 먹여가지고 3박 4일을 재워버려. 을은 시험을 못 갖고 떨어졌죠. 조건 성취 못했지. 하지만 을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을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가서 네가 수면제 먹여서 날 떨어뜨렸으니까 난 붙은 거야, 자식아. 자동차 내놔. 그게 첫 번째. 반신행위.
또 하나는 반대. 조건 성취로 이익 있는 당사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붙어야 되죠. 컨닝을 해서 붙어서 공부는 하기 싫고 자동차는 탐이 나가지고 전날 온몸에 도배를 하고 들어가서 손바닥에 깨알같이 민법을 한 손에 쫙 손가락같이 개로는 오른손.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컨닝에서 붙었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자동차 못 줘.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네? 그 반신행위. 이렇게 조문 세 가지. 암기. 147조. 역시 암기. 1항.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역시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거 이렇게 바꿔서 할래요. 정지, 효력을 잃는다. 해제, 효력이 생긴다. X. 정지, 생긴다. 해제, 잃는다. 그런데 사망에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계약 당시 처음으로 소급 파기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처음부터 효력을 잃게 돼요. 그죠?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요. 당사자가 조건, 정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X.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당사자 의사 합의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147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거 조문한 거 147조부터 151조까지 조문을 좀 달달달달 요번 순환에 외워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맨날 부관 어렵다고 우세요. 근데 조문은 안 외워. 조문 안 외워. 그리고 어렵대. 간혹 가다가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우리가 영어 단어 보이가 소년이란 걸 이해해서 암기했어요? 그냥 외웠지? 예? 보이가 왜 소년이에요 대체? 소년이니까 소년이지. 뭐 이해해서 외웠나? 하여튼 공부하기 싫으면 말이야. 별별 핑계. 공부하기 싫으면요. 핑계만 보여요. 핑계만. 공부하려고 의욕이 막 생기면요. 핑계는 안 보이고 우와 해야지 이런 생각만 드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핑계만 자꾸 생겨. 코로나 핑계. 눈이 아파. 허리가 아파. 카톡 확인해야 돼. 유튜브도 봐야 돼. 온갖 핑계가 생겨. 온갖 핑계가.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고. 민법 좀 자세히 보려고.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썼던 그 개정판 있다며. 한 권짜리로 된 게 민법 전체가 한 2,500페이지 정도 돼요, 제 교과서. 압축해 놓은 게 그래. 봐야지. 보다가 눈 아파서 덮고, 보다가 졸려서 덮고. 아이고. 기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활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 중에서 발생이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시기하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 종기는 간단히 생각하자. 임대차 계약 따위를 했을 때 기간 정하지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터가 시기고 까지가 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효력 발생, 효력 소멸이니까 시기, 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그 물건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정했어요. 매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종기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종기예요, 아니에요? 매도할 때까지 종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야? 불확실해.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팔아야 돼? 아니잖아. 안 팔 수도 있지,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불확실하단 말이죠. 불확실하니까 기한이 아니고 기한이 아니니까 종기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 종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만 있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기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확정기한. 성년이 되면 차를 주겠다. 날짜 확정돼 있죠. 그게 확정기한.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차를 네가 가져가. 죽으면. 죽죠. 반드시. 근데 언제? 몰라. 둘 다 발생하는 건 확실한데, 예? 성년이 되거나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냐? 그게 정해져 있으면 확정,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확정. 제가 스스로 자살 날짜를 정해놓으면요, 그러지 마. 예? 왜 그런 예를 저한테 자? 이렇게 확정기한 불확정이 돼요. 세 번째.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하고 비슷합니다. 자, 네 번째.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의 효력. 역시 기한도래 전과 조건도래 후로 나누어서 기한도래 전에는요, 154조에서 148조하고 149조를 준용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죠? 권리 침해 금지. 요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성년되면 차를 주기로 해놓고 을이 성년이 되기 전에 차를 팔아먹었다. 을의 기대권을 침해했죠. 그러지 마라. 또 을이 성년이 되면 자동차가 생기는 권리를 처, 상, 보, 담 할 수 있다. 이렇게 침해 금지하고 처상보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도래 후의 효력 152조. 1항. 시기가 붙어 있는 행위는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도래한 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묻지 마, 이 자식아. 힘도 들어. 지금 말도 하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대답을 하시라는 이유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 생각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도 좋은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종기가 붙어있는 행위는 그 종기가 도래하면 역시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기한은 이걸로 끝. 조건처럼 소급표 규정이 없다. 그래서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표 규정이 없어요. 다섯 번째, 기한의 이익이란 개념을 간단히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기한의 이익은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학원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의를 듣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종기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또
12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어. 12개월 종기가 아직 도래 안 했어. 그럼 원금 한꺼번에 안 줘도 되죠. 나눠서 내지. 그게 이익. 그런 걸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이건 일단 조문만. 153조 1항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하는 게 하시면 돼요. 가끔 채권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고 출제가 되거나 채무자를 위한 걸로 본다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됩니다.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153조 2항에 보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 학원에 대해서 기한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할래. 기한이익 포기하는 거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서 규정을 해서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자,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시다가 중간에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그만두신다면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 예? 더군다나 보통 그만두실 때 무슨 핑계를 대시나 민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야. 내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내 마음의 상처를 입어. 그러지 말라요. 그러지 말라.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포기를 못하느냐는 아니고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실 분들은 저에게 손해를 배상하시고 자,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의 의미.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요. 개념만 좀. 기한이익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기한이익을 박탈. 그런데 그냥 박탈 못합니다. 사유가 있어야 돼. 이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게 있고 당사자가 특약을 하는 게 있어요. 약정. 특약. 법에서 정한 사유나 또는 약정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을 박탈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아까 할부거래 12개월. 근데 기한이익이 박탈됐어. 그럼 나눠서 낼 이익을 박탈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줘야 돼요. 즉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겨요. 기한이익을 포기해도 기한이 도래한 거하고 똑같고 기한이익을 박탈해도 기한이 도래한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드 영수증 전표 뒷면을 보면 카드 할부 거래 약관이 있고 (5조에) 보면 회원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조항이 있으며 거기에 보면 2회 이상 할부 대금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하고 카드 회사 사이에 약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걸로. 자, 연체했어. 상실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할부원금을 한 방에 다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 정도. 부관 전부에 154페이지 서설 읽어주시고요. 조건의 의 밑에 양가로 1, 양가로 2, 오른쪽 맨에 양가로 3까지. 그 다음에 종류가 있죠. 정지조건과 해지조건. 그 중에서 정지조건 아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 한 장을 넘기면 뭐 잔뜩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밑에 3번 가장조건. 그 중에 법정조건, 뭐 이건 조건 아니라 오른쪽 이제 조문.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151조 1항, 2항, 3항. 1항, 2항, 3항. 다시 한번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넘깁니다.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가 나왔죠? 이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오른쪽 150조 반신의 행위 1항과 2항이 있죠. 조문만 자꾸 조문만. 159페이지 맨 위에 150조 반신의 행위. 다음 페이지 역시 조문 148조, 149조, 맨 밑에 147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소극적 보호의 기업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 이렇게 돼 있죠. 네? 아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이 기출 예제를 보세요. 1번을 보세요. 정지 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뭐라 그랬죠?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은 기한은 누굴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채무자 틀렸죠. 3번은 처상 보담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틀렸죠. 4번은 이미 성취래요. 여기 보세요. 이미 성취, 기성. 그죠? 기성. 근데 해제래. 그럼 보세요. 기, 해, 무효로 한다. 맞았죠? 맞았잖아. 4번이 답이네.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1초도 안 걸려요. 답 고르는데. 5번 보세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성취한 때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틀렸죠. 5번 보세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틀렸죠. 소급해서라고 해야죠.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5개 깡그리 다 뭐예요? 조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죠. 기한. 의의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시기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오른쪽 기한부 행효력의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특히 양가로 2번.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절대로 소급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기한의 이게 조문 153조 1항과 2항. 네? 그렇게. 조문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이 끝이 났습니다. 자,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계약법 본다 그랬어요. 물권법이 아니라. 물권법 연습해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계약법 연습하시라 그랬어요. 432페이지. 자,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의 대표가 뭐라 했어요? 계약. 그래서 계약을 따로. 총론, 강론. 각 5문제씩 10문제. 그래서 이 2개 합쳐서 20문제. 강론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이 뭔지 보면 되는 거고요. 총론. 계약의 뜻. 계약이 뭐냐? 그 다음에 이 계약의 뜻과 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이 계약 원칙을 제한하는 게 나옵니다. 이 제한하는 것 중에서 약관규제법 하나 간단히 해야 될 거예요.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즉 체결. 계약이란 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가? 체결의 모습, 그리고 체결이 됐어. 그런데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야.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라 그랬잖아요. 민법 총칙에서. 계약은 했는데 원시적 불능이야, 목적이. 계약은 무효.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계약 체결상과 실책임. 네 번째, 계약 중에 대부분이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동시항명권과 위헌부담명령. 다섯 번째, 이 쌍무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의 해제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놈하고요. 성립 모습하고 요거. 네 개가 아주 중요하죠. 계약의 종의부터 간단히. 계약이라는 게 뭘까? 우리 매매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계약을 요청. 상대방이 그래? 1억에 사겠다고 승낙을 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했죠. 합치. 그러면 갑하고 을에게는 채권과 채무가 생겨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그거를 뭐라 부르자? 계약이라 부르자. 약정이라 할 수도 있고요. 합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명칭 이제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약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 계약 자유 원칙. 첫째, 체결할지 말지. 계약을 할까 말까? 물건을 살까 말까? 산다면 누구한테 살까? 그 다음에 그 내용, 목적, 무엇을 얼마에 살까? 구두로 할까? 계약서 쓸까? 방식. 네 가지. 체결 여부, 상대방의 내용 결정, 방식. 네 가지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 계약 원칙이 제한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이라면 무효가 된다.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무효가 된다. 다 내용을 제한하는 거죠. 반사회 질서적이야? 무효. 불공정해? 무효. 이렇게. 그리고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 간단히 그냥 좀 정리를 좀 해. 최근엔 잘 안 나오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약관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보험약관을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약관. 보험회사가 어느 일방이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예상하고 다수 행사방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마련한 보험계약의 내용, 이걸 뭐라 한다? 약관이라 한다. 명칭을 불문하고 뭐 회칙이 됐든 약관이 됐든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장차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해둔 그 계약의 내용, 이걸 약관이라 한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생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약관규제법이다. 그러니까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규제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자, 어떻게 규제하는가? 첫째가 편입통제라고. 편입이라는 건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걸 말합니다. 자,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려면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명시. 중요 조항은
설명까지 해야 돼요. 명시 설명 의무. 그래야 계약령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가 되는 경우. 첫째,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조항 또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조항. 자동차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라는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보험계약 약관 속에 보면 사고가 나면 즉시 보험회사로 통지하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건 굳이 명시하거나 설명 안 해도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명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뭐 알아요? 주둥이 아프게. 다 아는 거. 또 하나가 국가가 만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약관에 카피를 해놓는 게 있어요. 민법 같은 데 있는 조항을 그대로 약관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카피 떠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요. 이런 것도 이미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굳이 명시설명 안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명시는 해야 되는데 설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당연하죠. 우리 지금은 TV에서 잘 안 나오시는데 케이블엔 가끔 나와요. 천호식품 사장님, 오가피즙 너무 좋은데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광고하시죠? 설명이 방법이 없다 그러고 그냥 광고가 끝나잖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게 약관규제법의 기준이에요. 설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항은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렇게. 이런 걸 제외하고는 설명해야 되는데 위반했어. 명설명 안 했어. 그럼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을 못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약관 내용이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작성자가 감췄어. 나중에 상대방이 알았어. 작성자는 명설명 안 했으니까 계약 내용 아니다 그래요.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세 번째, 명시 설명을 한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할 수 있는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을 특별 대우해 줄 수 있는가? 있다. 개별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약정을 하면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이렇게. 이게 편입 통제입니다. 두 번째,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불공정 통제라고 그 약관을 해석해서 불공정하면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 약관 조항을 불공정하면 이때 그 약관 조항을 해석하는 원칙이 몇 개가 나오는데 두 개를 기억합니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하라. 우리 자동차 보험 계약만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요.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을 하라. 또 해석을 했는데 내용이 불명확하면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라. 두 가지 해석 원칙.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계약이 있고요. 그 계약 속에 약관이 편입이 됐고요. 그죠? 그 약관 중에 특정 조항이 무효예요. 일부 무효죠. 이 일부 무효에 대해서 아까 민법 총칙에서 봤던 137조를 적용하면 원칙이 뭐가 돼요? 전부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관을 통해 계약한 무수히 많은 다른 계약도 깡그리 다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약관은 원칙이 그 조항만 무효. 다만
이 무효인 조항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한다. 137조하고는 반대로 돼 있죠. 자, 아까 137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137조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네? 그 법리의 특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편입도 됐고 불공정하지도 않아. 그럼 계약 내용이죠. 계약 내용이라면 당사자는 지켜야 되지. 그죠? 약관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돼요. 뭐뭐 하라 그러면 해야 돼.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왜 지켜야 되냐? 약관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냐? 아니다.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다. 약관 구속력의 근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약관 구속력의 근거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X.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432페이지 계약법 서론에 계약에 의해 협의의 계약. 협의의 계약. 계약자 원칙의 양가를 본 의의. 오른쪽에 내용 4개. 내용 4개. 양가라 3번의 제한 중에 밑으로 쭉 내려 동그라미 3번. 내용 결정 자유 제한.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오른쪽 약관에 의한 계약만 따로. 434페이지는 필요 없고 오른쪽 약관. 양가를 본 의의가 있고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구속력의 근거가 먼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명시 설명 의무라고 돼 있죠. 2항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분명하게 밝히고 그게 뭐야? 명, 시. 3항에 가면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명시 설명 의무예요. 근데 4항에 위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요. 세 번째 줄에 가면 명시설명과 면제된다. 기업, 고객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 리은, 이미 법령에 정해진 걸 되풀이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명시설명과 면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명시는 해야 되지만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죠. 그리고 3번에 해석, 객관적 해석, 작성자 불이익. 디귿에 있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은 해석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약정을 할 수 있고 하면 그게 우선한다. 그런 걸 말합니다. 동그라미 4번 무효라고 돼 있죠. 불공정 통제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 5번 일부 무효의 특칙이 나와 있죠. 그죠? 그거 체크해서. 약관 규제 관한 법률은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주에는 요 계약의 종류부터 매매까지 할 거니까 매매까지 예습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계약법 앞부분을 조금 한 이유는요. 이거 안 하면요. 민법 총칙까지만 했지. 그리고 물권을 예습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꼭 예복습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